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K방산 수출 핵심으로 떠오른 KF-21 전투기의 부품, 원자재 국산화와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등의 다양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군이 참여하는 수출원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F-21 엔진 등 다양한 부품과 알루미늄 원자재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경남 연관기업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 전투기가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부품 단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리며 한국 방산의 핵심 수출 주력 제품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을 가지고 있기에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 시제기가 떠오를 때부터 꾸준히 언급되던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수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입니다. 특히 양기관은 KF-21 엔진과 레이더 등의 부품 국산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알루미늄, 스틸, 복합재 등 원자재 국산화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공급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 원자재 부품 국산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가장 최근 밝혀진 KF-21 근황은 양산 1호기의 동체 조립이 완료되며 성능 개발이 한창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방사청과 한국항공산업의 회의 밝혀지면서 KF-21 전투기가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 격상하였으며 그 실체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블록1은 이제 당연해졌고 블록2, 블록3까지 진화해 나가는 발판이 탄탄히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에 부정적인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변하는 공영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최근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쓰레기라고 언급한 중국 언론을 인용하며 KF-21 전투기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인도네시아가 도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세미 스텔스 형태라는 평을 받는 블록1과 명백한 스텔스기로 인정받는 블록2를 음해하며 한국은 스텔스 기능을 제작하기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최첨단 KF-21 전투기를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 한국과의 공동개발에 대해 기술 이전을 촉구하며 탓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깔보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는데 KF-21 시제기가 완성된 후에도 국내에서조차 KF-21 전투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체 후방의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와 스텔스 기간 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연 미사일들을 교란할 수 있는 덕컴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블록1 버전에서는 스텔스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두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에 보도된 것처럼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와 J-20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자료가 거짓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매체에서 언급하는 것은 KF-21 전투기의 완성형이자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블록2를 기체가 기준입니다. 블록2는 각종 센서의 무장과 내부 무장창을 포함해 완전 스텔스형으로 개량되어 중국산 J-20 전투기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F-35 전투와도 어느 정도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앞에서 말한 두 장비도 KF-21 블록2에는 포함됩니다. 특히 덕컴의 경우 이미 국산화된 장비로 수리온 헬기에 탑재되어 최종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만들면서 상당수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용 덕컴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2025인 현재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손꼽히는 것은 아직도 미국산 F-22 전투기입니다. F-22 전투기는 최대 중량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과 폭넓은 무장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너무 비싼 단가와 유지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 전투기를 언급할 때는 F-35 전투기가 거론됩니다.
F-35 전투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스텔스기로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 군이 사용하는 단계로 개량된 F-35 전투기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5세대 전략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 번 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미 공군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우위는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전투기체 수량은 4.5세대 전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원래 계획은 F-22 전투기를 저렴하게 만들어 F-35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F-22 전투기의 자체적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 아직도 4.5세대 전투기가 미 공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생산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량 물량 생산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이 얼마나 뛰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결함이 많은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5세대급 J-20 전투기가 대거 배치되는 상황은 미국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뻥스펙이라고 하더라도 스텔스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스텔스기가 있는 국가의 공군을 상대로는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어느 정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적 스텔스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상대하기는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탐지 센서가 상황을 뒤집는 카드가 됩니다. F-35 전투기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는 단순히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덕컴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2018년 헬기용 덕컴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를 수리온에 탑재하여 각종 테스트까지 끝마쳤습니다. 테스트에서는 무려 40대에 달하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것에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6번째로 덕컴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2030년경 KF-21 전투기에 사용할 덕컴이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발 속도를 본다면 더욱 빠른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반쪽짜리 전투기일 뿐이라며 폄하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치를 살펴본다면 중국과 일본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시작된 시험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KF-21 전투기의 RCS 값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텔스 기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더 강력한 전투기로 대중들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KF-21 실전 배치를 앞둔 지금 미 정부에서는 중국의 동태를 살피며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으로 공군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공군의 J-20 전투기가 70대 이상 추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동맹국들과 협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중국 공군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압박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아닌 우리 한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5세대급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국을 밀어줘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특히 폭장량 부분에서는 미국 로키드 마틴 F-35 전투기에 비해 2배 이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KF-21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적함대 미적 항공모함에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공대공 작전면에서도 미사일 무장량이 많을수록 적전투기 요격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여러 면에서 중국 공군과 해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방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군은 주한미군과 회담 당시 이 사안에 대해 꼭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내 자국 방산기업 살리기만을 중시하며 로키드 마틴과 보잉에서 납품하는 KF-21 전투기 부품에 관한 트집을 잡기 시작해 우리 기업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 무장들을 사용 중인 기술의 특허가 미국에 있다며 사용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실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말까지 언급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대등한 협력관계로 도약한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실효성 없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F-35 도입 때부터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가머니설로 사기를 치고 KF-21 전투기의 방해 공작을 늘어놓았던 미국 방산기업의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 방산 기업들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을 잡기는커녕 이러한 방산 기업의 쓸데없는 행동에 동조하기만 하자 미 정부의 반기를 드는 실용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전략 분석과의 패터슨 마샬은 행동하는 방향성에 오류가 있으며 지금 이게 어떤 계획인지 결말이 궁금하다.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미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은 소멸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한국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KF-21 전투기 개발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미국 정부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반기를 든 이유는 바로 중국이 태평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마저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중국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군비 경쟁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대한민국은 오로지 생존을 위하여 끝없는 공군 전력 강화를 통한 안보 능력 보유와 KF-21 전투기 추가 생산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어서야 상황 수습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합의를 통해 한국 군사력의 전력 협력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군비 증강을 계속하면 할수록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무기 개발을 진행할 명분이 확실해지면서 세계 최강급의 무기들을 보유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AIM-9은 사거리 1500km 공중발사형 순항미사일 보유와 함께 미국 역시 한국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지금이라도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협의가 개최되는 다음 달 순항미사일에 관한 통합 데이터 링크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보유할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이고 광둥성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스크램제트 엔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마하 7 이상의 속력과 사거리 확대가 수월해지며 이것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증가 부담을 3배 가까이 줄이고 중국을 향한 태평양 압박작전에 적합하도록 더 이상 미국의 단독작전이 아닌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와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먼저 핵추진을 이용한 항공모함을 태평양 해상에 풀었기 때문에 이에 맞서 한국에서도 KF-21 전투기와 신무기인 항공모함 체계 개발을 서서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국의 애초 계획에서는 독도급 수송함 개조를 거쳐 F-35 전투기를 운용할 목표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을 개조하는 비용이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판단하여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에 대한 전략 검토를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농도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유럽의 프랑스 사례처럼 4만 톤급의 항공모함에도 저농도 원재료를 사용하는 핵추진 방식이 가능함에 따라 만약 저농도 수준의 핵추진 방식 7만 톤급 항공모함을 채택한다면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의 추진힘을 이용한 캐터펄트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캐터펄트가 형성된다면 이착륙 분야에서 굳이 수직 이착륙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행보와 맞물리는 계획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전투기 운용을 위한 캐터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적합한 것이 KF-21 전투기 개량형 중 하나인 KF-21 네이비입니다. 한국 해군마저 한국산 KF-21 전투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태평양 지역의 군사정세에 따라
한국도 완강한 국방력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이 2030년 이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 및 무인기 기술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상당수는 KF-21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으로 밝혀져 흥미를 끌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스스로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가 복합 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 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발전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 공중무기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특히 5.5세대급 항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은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광학 레이저 무기, 더욱 뛰어난 스텔스 무기와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모든 성능을 갖추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인공지능 및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만큼은 한국이 세계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을 정도로 한국 AI 기술은 뛰어난데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본 미국 매체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만큼은 제휴를 제안해 공동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에 더해 한국이 현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종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파일럿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근 국산 FA-50 전투기를 시승했던 BBC 한국 특파원인 롤러비커는 자국산 훈련기를 이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엔진 기술력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엔진에서는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와 실전 임무가 가능한 수준임을 증명하였으며 이에 이어 전투기 엔진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언급한 국산화 개발 대상 과제명에서는 전투기 엔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용 제트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터빈 시동기, 전투기 엔진 시동용 공합조절 밸브와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를 카이와 하나에어로가 함께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국산화율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직접 보유하겠다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KF-21 전투기의 비행에 직면하게 될 모든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조종사들이 기동을 위해 조종장치를 움직이면서 비행 조건과 조작 유형에 맞게 KF-21 전투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놀랍게도 엔진의 애프터버너 작동 여부까지 아이언버드를 통해 이미 검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놀라운 속도로 엔진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들리고 있습니다. 양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으며 미국산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가량 늘어난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머지않은 미래의 국내 유인 전투기에 장착하여 비행이 가능한 국산 엔진이 개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의 기업과 협력하는 국제 공동 개발 시에 개발 기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어 향후 수출 등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내 개발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한결같은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까지 KF-21 전투기를 개발하는데도 사업 타당성을 다양한 기관에서 7번이나 검토를 마쳤고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 성공적으로 우리 손으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노력을 오랜 시간 결집한 결과라며 우리 국산 엔진 역시 인내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6세대 스텔스기를 가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산 엔진 개발입니다. 블록2에서는 한국형 엔진을 그리고 KF-21 블록3에서는 완벽한 한국산 첨단 엔진을 개발하여 스텔스기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 기간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간 수없는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헤쳐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하여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